안녕하세요. 조건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북한이 1월 한 달 동안 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때 한국과 미국이 한 대응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선 후보들도 각자 자기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 변수가 대선 막판에 태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특징을 보면 북한이 1월에 7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걸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철도기동 미사일은 미국에도 없는, 미국을 압도하는 초현대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기에 발사한 세 가지 미사일은 북한 보도를 보면 무작위로 골라서 한 시험이다, 체계를 갱신하는 시험이다, 위력을 확증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말뜻은 이미 실전에 배치된 즉각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1월 말에 쏜 화성 12형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과거에 북한이 괌 포위 사격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쏘려고 했던 미사일이 바로 이 화성 12형입니다. 1월 미사일 발사의 특징을 보면 엄청나게 집중 공세를 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달에 7차례를 발사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일주에 2발씩 발사를 한 거죠. 이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1월 19일 북한은 핵시험과 ICM 발사를 유예시켰던 조치를 재검토하겠다, 즉 사실상 철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곧 조만간에 핵시험이나 ICBM 시험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반응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냐 보면, 일단 미국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추가했고요, 유엔 제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유엔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기 때문에 실패를 했죠.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미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그걸 막으려고 제지도 하고 뭐 그러는데 정작 미국이 북한한테 강경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재를 하면서도 맨날 북한한테 대화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북미 대결이 한참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라느니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 뭐 이런 식의 거친 말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은 항공모함을 한반도에 보내가지고 군사적으로 시위를 한다든가 북한을 압박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 미국이 북한에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저자세를 보일 거면은 아예 저자세를 보여서 뭐 제재를 하지 말던가 뭐 그래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대응이 강경 대응과 저자세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정리를 못한 게 아니냐. 왜냐면 지금 미국이 북한을 이런 식으로 대하자, 전략 전술을 수립했으면 그거에 맞게 일관된 흐름이 보여야 될 텐데 지금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대할지 정리를 못한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미국이 답을 못 찾고 있다는 거를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볼턴이 한 말에서도 알 수 있어요. 존 볼턴은 트럼프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을 상대하려면 중국을 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중국을 끌어들여야 되겠는데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을 끌어들이는 게 대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헛소리죠, 헛소리. 불가능한 대안이라는 게 모순이잖아요, 그 말 자체가. 미국한테는 1번 안이 가장 좋은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대안으로 2번 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게 대안이죠. 근데 1번 안은 실현 불가능하지만 그게 대안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대안이 없다는 소리인 거죠.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만한 소리를 한 건데 볼턴이 바보여서 이런 비논리적인 주장을 했냐 하면 그런 건 아니죠.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런 하나만한 얼빠진 넋두리 같은 거를 늘어놓게 되는 거죠. 그럼 미국 말고 국제연합, 유엔은 어떠냐? 미국이 유엔 대북 제재를 추진하려다가 실패를 했죠. 대북 제재 같은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만장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한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거를 실패하니까 다음에 뭘 했냐, 미국이 별도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까지 있거든요. 총 통틀어서 이사국들 중에서 동의되는 사람을 모아가지고 북한 규탄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쪽이 규탄 성명에 동참한 나라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이 불참한 나라들이에요. 근데 세보시면 동참한 나라들이 8개국이고 불참한 나라가 7개국입니다. 이걸 보면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서 이런 지형이 50대 50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아주 팽팽하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 유엔 하면은 미국 거수기라고 불릴 만큼 무조건 미국의 말이 통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미국이 하자고 하면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가지고 다들 미국 말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끝났다라는 거죠. 50대 50인 상황이 된 겁니다.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 뭐 할 거 없이 모두 북한의 강경 입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고 하면서 대략 응징 보복 능력을 갖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뭐 사실은 재밌는 주장이죠. 북한은 미국의 핵 공격을 방어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보유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재래식 전력으로 억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군사적으로 신기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주적은 북한이다,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된다, 선제 타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호전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찍으면 남북 충돌은 기정사실로 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물론 나중에 나오겠지만 미국이라는 뒷배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일방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북한을 공격할 수는 없고, 오히려 북한이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면은 얻어맞고 뭐 끝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이런 식으로 호전적으로 하면은 사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을 때 남북 충돌이 사실상 일어나겠구나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건 정치권 동향이었고, 그러면 민심은 어떠냐? 미국 민심은 이런 게 화제가 됐어요. 미국의 더 힐이라는 매체에서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 주장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댓글이 우후죽순으로 달린 거예요. 뭐 호전적인 미치광이다, 3차 대전 하고 싶지 않다, 무식한 게 용감하더니 그 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댓글에 써 있는 것처럼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 미국인들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라는 게 미국의 민심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국 민심은 어떻습니까? 한국 뉴스 댓글에도 보면 아주 전문가 수준의 댓글들이 막 달려요. 뭐냐면 미국이 전제 조건 없이 대화를 하자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야, 니네가 일방적인 핵포기를 주장을 하는데 이게 대화가 되겠냐 라거나, 미국 놈들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북한이라도 인내심의 한계가 오겠다 라거나, 미국이 뭔가 먼저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댓글을 보면은 지금 상황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기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한국 민심이 꿰뚫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민심 동향은 작년과도 또 달라요. 작년에는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했을 때 미국이 야, 기만한다, 미국이 니네가 먼저 해라 라는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가 실현되겠다, 종전선언 하자 라는 기대감 섞인 반응이 나오거나, 아니면 트럼프는 또라이였지만 바이든이 됐으니까 이제 바이든이 북한을 응징할 거다,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1년이 지난 지금은 미국의 잘못이라는 식으로 여론 논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작년이랑 올해랑 뭐가 다르길래 여론이 이렇게 뒤집혔냐 살펴보면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는 작년 9월과 10월 그리고 올해 1월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 여러 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두 번째는 작년 여름에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작년과 올해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미국이 세고 북한이 약한 줄 알았더니 이게 바뀌었나 본데? 라고 느낀 것 같습니다. 민심을 결정하는 요소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명분이 누구한테 있냐, 두 번째로는 누가 세냐 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영향을 주는데, 지금 북미 대결에서 명분은 북한에게 있다고 봐야죠. 왜냐면 북한은 2018년도 북미 대화가 진행될 때 핵시험을 유예하고 ICBM 발사를 유예하고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핵시험장도 폐기했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재만 일부 완화해주면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겠다고까지 했어요. 근데 이걸 미국이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는 야, 미국이 잘못했네. 대화하려면 미국 니네가 좀 바뀌어야 되겠는데? 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사실 명분보다 더 영향력이 큰 거는 역량관계. 다시 말해서 누가 더 세냐? 우리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게 더 실리가 있겠냐? 라는 측면이죠.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보신 게 아까 그런 댓글 반응들인 거예요. 야, 미국은 이제 세계 최빈국인 가장 가난한 나라인 아프간에서도 탈레반한테 쫓겨나고, 그런데 북한은 핵무기도 가졌고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첨단 무기도 있는데 어떻게 미국이 이기냐, 과연 이길 수 있겠냐, 이런 여론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보세요. 러시아가 군사 대응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은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시 브리즈라는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여기에 32개국이 참가했거든요. 32개국 군대가 모여서 러시아랑 전쟁하는 훈련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전쟁이 일어나기 일부 직전인데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그때 훈련했던 병력들 다 모여라, 여차하면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같이 방어를 하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쳐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이란 게 1950년대에 있었던 뭐 한국전쟁이나 이럴 때는 지상군이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점령하고 해야 되니까 전쟁이 일어난 뒤에 연합군을 만들고 병력을 투입해도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쟁 나면은 미사일 전이 기본이기 때문에 몇 분 안에 승기가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면 안 돼요. 미국이 당장 오늘 밤에 전쟁이 나도 싸울 수 있는 태세가 되어야 러시아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미국이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건 뭡니까? 사실상 미국이 전쟁을 포기를 했다고 봐야죠.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미국이 밀리는 것 같은데? 라는 거를 국민들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야, 제재하면 러시아가 무서워한다냐, 자신 있으면 미국이 먼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건 못하겠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약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미국을 불신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의존해서 안보를 지켜야 된다는 게 한국의 전통적인 안보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야, 미국 믿다간 아프간 꼴난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이렇게 국제 여론에서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는 미국이 이라크 전쟁 일으킬 때, 이럴 때 보면 유엔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막 쳐들어갔어요. 그때 다른 나라들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거를 찝찝하게 여겼지만 미국이 일단 힘으로 밀어붙여니까 나중에는 다 동참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파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라크 전 때 미국의 작전면도 충격과 공포였어요. 충격과 공포를 줘서 이라크의 전의를 꺾어서 조기에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전략인 건 거죠. 전쟁 역사를 봐도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엄청 잔인하게 짓밟아가지고 공포에 빠뜨려서 항복하게 만드는 전략을 쓰는 예들이 많습니다. 국제관계에서 힘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힘에서 이제는 미국이 밀린인 거예요. 역전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론이 힘의 논리에 따라서 미국의 비우호적으로 돌아서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이 한국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한국 대선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대선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지지율이 고만고만한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한 달 전에 이재명 후보가 5% 정도 앞섰는데 최근엔 윤석열 후보가 5% 정도 앞섰어요. 갤럽 기준으로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여론에 큰 변동이 없는 거죠. 사실 그냥 똑같이 여론조사를 해도 이 정도 차이는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두 후보 다 지지율이 지금 큰 변동 없이 정체되어 있고 갇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후보별로 지지율이 왜 안 오르냐 살펴보면, 첫 번째로 윤석열 후보는 왜 지지율이 안 오르겠습니까? 사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후보감이 못 되죠. 원래는 후보가 될 수 없는, 되어선 안 될 사람 아닙니까? 후보가 되었어도 거의 바로 사라져야 될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건 뭐 때문입니까? 언론 때문이죠. 이 여론조사 결과 보세요. 후보의 자질과 능력에 뛰어나서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4%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자질을 보고 지지한다는 사람이 4%나 된대요. 이건 거의 기적이죠, 거의. 윤석열 후보가 너무 자질이 없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손해라는 걸 국힘당도 압니다.
그래서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일정이 없어요. 이때 설날 연휴 때의 주말이기도 해가지고 일정이 적을 수는 있는데, 보시면 그래도 이준석 당대표는 라디오도 출연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후보는 대선 후보는 일정이 없습니다. 남의 선거하는 거예요? 왜 일정이 없습니까? 최근이 2월 9일 일정이에요. 윤석열 후보 일정은 하나고 이재명 후보 일정은 4개죠. 그러니까 선거를 이렇게 널널하게 해도 되나 싶어요. 그래도 윤석열 후보 일정이 있으면 그게 또 뭐 어떤 거냐면 꼭 가야 되는 일정만 하거나 아니면 뭐 술자리이거나 저번에 토론회 째고 술 마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윤석열 후보 본인이 지지율을 끌어들이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당연히 올라갈 수가 없죠. 이 상황에서도 지지율을 받쳐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들이 정말 악질적인 게, 예를 들어서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이 터졌는데 언론이 어떻습니까? 잠잠해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거나 아니면 오히려 김건희를 칭찬하는 기사가 나요. 다음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를 설정을 해가지고 김건희 녹취록을 검색했더니 기사가 87건이 나오는데 맨 위에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김건희 녹취록이 퍼진 뒤에 김건희가 이대남을 비하했다는 내용의 이 조작된 선전물이 나온 적이 있어요. 김건희가 그런 발언 한 적이 없는데 한 것처럼 선전물이 돌았거든요. 근데 그 선전물을 일부러 만들어 뿌린 게 이런 기사를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조선일보가 이러한 보도를 했죠. 이대남 전응하라고 하는 조작된 선전물을 조국 전 장관이 SNS에 올렸다 라는 기사가 김건희 녹취록을 검색한 결과의 첫 번째, 두 번째 결과물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 뭔지 보이십니까? 김건희 녹취록 발언에 조민이 등장하는데 이거에 대한 조국의 반응이 뭐냐라는 거예요. 김건희 녹취록을 검색했는데 조국 전 장관 기사가 나옵니다. 반면에 최근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논란을 검색하면은 조선일보에서 그새 55건의 기사를 쏟아냈어요. 김건희 녹취록은 터진 지 한참 됐는데 87건밖에 안 났는데 그것도 87건 중에 많은 부분은 뭐 조국 전 장관 기사라든가 뭐 이런 식인데 김혜경 씨 관련 기사는 벌써 55건입니다. 기사 내용은 너무 뻔하게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이어서 일부러 안 가져왔어요. 안 보셔도 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고 있고 떠받쳐주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막고 적폐와 맞서 분투하고 있는 것은 촛불 국민들입니다. 언론에서 녹취록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짤을 만들어서 녹취록에 이런 내용이 있다. 왜 심각한 문제냐. 이런 걸 스스로 알리고 있어요. 김건희 녹취록 이런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론화될 수 있는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또 이런 행동들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개혁과 전환 촛불행동연대라고 해서 온라인 촛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맞게. 작년 하반기부터 온라인 집회를 열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도 있고 뒤에 보면 줌이 있죠. 줌을 이용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을 때는 하루 이틀 만에 1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치면은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했는데 100만 명이 총 모인 건 거예요. 이걸 코로나 시국에 맞게 집회를 하는 건데 지금도 평소에도 하루 지나면은 2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행동연대가 온라인 집회를 쭉 이어서 하다가 이제는 오프라인 투쟁과 결합시켜서 하고 있어요. 줌을 이용해서 온라인 집회를 하면서 동시에 이런 식으로 차량 시위를 하는 겁니다. 김건희는 자수하라 이런 걸 차에다 붙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차량 행렬이 쭉 이제 행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보겠죠. 관심도 끌고 온라인에서 참여하기도 쉽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도로에 다니는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관심을 끌겠죠. 촛불행동연대는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그랬어요. 이거는 설날 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서울역 앞에서 투쟁을 한 거고요. 대학생들이 가두행진도 했습니다. 또 전국에 대선 내용의 형수막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온라인에서 여론화를 하는 것과 동시에 오프라인에서도 투쟁을 벌여서 위력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촛불행동연대가 그리고 촛불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선 투쟁, 선거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투쟁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다 역할을 해주면 좋겠는데 별달리 기여를 하고 있는 게 없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는 왜 지지율이 갇혔냐를 보면 역시 주된 이유는 적폐 언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2월 3일에 대선 토론이 있었는데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원래는 대선 토론하면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잘하니까 지지율에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예측이 많았어요. 하지만 대선 토론 이후에 별달리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이러지 않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잘 못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해요,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데 대선 토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명백하게 우월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보십시오. 질문 받으면 제대로 대답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청약 점수를 물어보니까 틀렸어요. 몇 점 만점이냐? 40점으로 알고 있다. 84점인데요.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경우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것도 보시면 주식 투자 관련해서 개미한테 부담을 지우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거를 개미가 원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대체. 사드도 대선 토론에서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왜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고 주장하냐 라고 물으니까 윤석열이 그런 적 없다고 막 우기지 않습니까? 막 성질 내고. 그 뭡니까? 윤석열 후보가 토론 내내 모르겠다 이렇게 연발하고 개미들한테 부담을 지어주는 걸 개미들이 원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자기가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옆에서 그거 아니라고 알려줘도 빡빡 우기고 성질 부리고 이랬는데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토론을 잘했습니까? 그런데 언론들은 이렇게 묘사를 해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윤석열의 장악력에 돋보였다. 지금 대표로 조선일보 기사를 가져왔지만 다른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은 잘했고 이재명 후보는 못한 것처럼 말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처럼 토론할 때 어버버하고 모르겠다라고 그러고 사실관계도 틀리고 틀렸는데도 맞다고 우기면은 언론들이 뭐라고 보도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집중 포화를 쏘아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치명타를 입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압도적으로 윤석열 편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언론 환경이 이렇다는 거를 우리가 몰랐나요? 이재명 후보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언론이 너무 나쁘다. 우리가 언론사가 되자 라고 국민한테 호소했던 게 작년 11월입니다. 선거에서 언론 환경이 안 좋다고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선거에 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선거 진 다음에 언론이 편파적이었다라고 아무리 따져도 소용이 없죠. 언론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좋은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갈 건지 전략을 세워서 돌파를 해야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히 문제인 건 이재명 후보가 적폐 언론에 휘둘리고 난타당하는 상황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언론 눈치를 보니까 더 언론에 휘둘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대장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9월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개발이익 환수제를 공약으로 내고 싶다고 했는데 못했다. 왜냐? 조선일보가 사회주의 국가냐고 공격할 것 같았다 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었죠. 이재명 후보가 개발이익 환수제를 공약으로 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곤혹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되냐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만약에 후보가 공약을 냈으면 후보 말대로 조선일보가 야 민간 자유를 침해하고 이익을 빼앗아가는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공격을 했겠죠. 적폐들이 이재명 후보를 또 어떻게 공격했었냐면은 처음에는 분명히 비리가 있을 거다. 이재명 후보가 뇌물을 받지 않았겠냐라는 식으로 공격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비리가 안 나왔죠. 오히려 비리는 곽상도나 윤석열 이런 쪽에서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적폐들이 공격 방향을 바꿨죠. 뭘로 바꿨습니까? 왜 개발 이익을 더 환수하지 않았냐? 이건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TV 토론에서 나와가지고 한 말도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3억 투자해서 수천억을 버냐? 특혜 제공한 거 아니냐? 이랬거든요. 만약에 환수제를 공약을 내걸었다고
쳤을 때 두 가지가 모순이 됩니다. 조선일보가 앞서서 이재명 후보가 개발이익 환수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빼앗아간다. 이재명 후보는 사회주의자다 라고 선전을 이미 해놓은 상태인 겁니다. 그러더니 뒤에 가서는 개발이익 환수 안 했다. 왜 더 환수하지 않았냐? 라고 공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모순이 있는데도 조선일보가 무리하게 특혜를 제공했다라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후보는 언제는 사회주의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빼앗아가는 사회주의를 하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반격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색깔론 공격을 받아서 곤란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폐들이 또 색깔론 공세를 한다라면서 적폐 언론 청산해야 된다라는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색깔론 공격을 받을까봐 환수제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적폐들이 3번 특혜 제공 의혹 공격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실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할 게 이재명 후보는 아마도 대선 전에 대장동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전에도 이재명 후보가 선거 출마하거나 막 이랬을 때 대장동 논란으로 선거법 위반 소송도 당했고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준비를 하면서 대장동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다가 개발이익 공공환수제 공약을 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 본인이 생각을 했든 아니면 주변에서 이런 공약을 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든 어쨌든 사전에 고민을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 표현이 그런 뜻이죠. 개발이익 공공환수제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라고 했잖아요. 하고 싶다고 말을 누군가가 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앞에는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이 개발이익 환수제 공약을 내면은 색깔론 공격을 받을 텐데 적폐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고 그냥 좀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시끄럽게 만들지 않도록 색깔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적폐들이 개발이익 환수제 이런 사회주의적인 공약이 없네? 하고 대장동 논란을 지나갔나요? 아니죠. 오히려 적폐들이 대장동을 더 물고 늘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앞서 본 것처럼 논리적으로도 적폐들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긴 했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적폐들이 보기에 이재명 후보가 우리 눈치를 보네? 우리를 피하려고 그러네? 야, 이거 우리 밥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더 집요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눈치 보는 모습을 보고 국민도 야, 이재명 후보가 눈치 보는 거 보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뒤늦게 개발이익 환수제를 내걸었는데 야, 이제 조선일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더 뭐라고 못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야, 지금 와서 개발이익 환수제 내거는 거는 공격받고 있으니까 모면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판단했어야 됩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를 꺼내지 않아도 어차피 저들은 나를 공격할 거다. 그러면 색깔론 공격을 하게 유도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했어야 되죠. 물론 색깔론 공격을 받으면 논란이 되고 피곤하겠죠. 하지만 색깔론 논란은 돌파할 수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에 조국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조국 전 장관이 처음 장관에 지명됐을 때 국힘당이 처음부터 조국 전 장관을 비리 문제로 공격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색깔론 공격을 했습니다. 산호맹 전력이 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여기서 눈치를 보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눈치를 보고 공격을 피하려고 했으면은 엄청 물어뜯겼을 겁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난 지금도 자유주의자인 동시에 사회주의자다 이랬어요. 이걸 듣고 뭐 어떤 사람은 야, 이게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조국 전 장관이 사회주의자라는 거를 부정하고 회피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색깔론이 힘을 잃었어요. 그래서 적폐들도 야, 색깔론 안 먹히네. 다른 거 찾아라. 해가지고 비리 찾고 피착처 찾고 뭐 조작하고 뭐 이렇게 난리를 친 겁니다. 이재명 후보도 색깔론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색깔론이 우리가 돌파할 수 있다 해서 색깔론으로 유도를 했으면은
대장동 논란을 돌파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색깔론 공격을 하는 국힘당은 야, 21세기에도 색깔론하는 이 구시대적인 정치 세력을 청산해야 된다. 적폐청산 여론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우리 국민을 믿고 여론의 힘으로 돌파를 과감하게 했으면 오히려 상황이 유리해졌을 겁니다. 사례를 하나 더 들려고 하는데요. 한미연합훈련. 이재명 후보가 재작년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어요. 이 입장을 바꾸면서 뭐 전작권 환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논리를 폈는데 2020년에는 전작권 환수를 안 해도 됐는데 2021년에 전작권 환수를 갑자기 해야 되는 상태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핑계죠. 누가 봐도 핑계고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대권 도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미국 눈치, 적폐 눈치를 본 거죠. 누가 봐도. 한미연합훈련 취소하자고 그러면 공격받을까봐 겁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색깔론 공격을 받는 거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재명 후보가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자고 그랬으면은 시끌시끌 할 수도 있죠.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 때처럼 이번 일도 여론을 설득하고 돌파할 수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에게 어떤 논리로 설득할 수 있냐라면은 뭐 이런 논리가 가능하죠. 아, 나는 미국 설득할 수 있다. 내가 미국 설득하겠다. 오히려 연합훈련 취소하는 게 미국한테 좋다. 왜입니까? 한미연합훈련을 지금 강행했다가 북한이 관포위 사격 같은 거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야, 이거 미국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오히려 미국이 곤란해지는 거다.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해서 북한이 공세를 펴지 못하게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 실용주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하고 그랬더니 미국에서 미 본토를 공격하는 줄 알고 공항에 비상사태를 발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미국인들도 북한 미사일 발사가 가장 우려된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핵시험과 ICBM 발사를 유예한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미국이 북한한테 대화하자라면서 저사세를 보이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시험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도 이재명 후보가 더 힘을 얻죠. 이거 봐라. 내가 말한 대로 한미연합훈련 취소해야 된다. 북한이 문제 삼는 미국산 첨단무기 반입 이런 거 중단했으면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단행할 명분이 없었을 거 아니냐. 우리가 빌미를 안 줬을 거다. 지금이라도 내 말대로 해라. 그럼 내가 문제 풀 수 있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론도 설득할 수 있고 실제로 미국이 전전긍긍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도 얻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요. 혹시 압니까? 그때부터 한미연합훈련 취소한다고 진작부터 발표를 하고 이랬으면 지금쯤 정말로 종전선언 했을지도 몰라요. 또 혹시 압니까? 종전선언 하려면은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좀 있으면 대선이고 대통령 바뀔 거니까 대선 후보들도 싹 와라 이렇게 북한이 불렀을지 알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상회담 하면은 선제타격 이야기하는 윤석열 후보가 갈 수 있었겠습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재명 후보랑 진보당 김재현 후보 이런 사람들이 갔겠죠. 그걸 가가지고 확대 정상회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뭐 이거 상상이지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말을 바꿔가지고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해야 된다고 했다가 이번에 강행해야 된다고 말을 했잖아요. 1월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까지도 이재명 후보가 강경한 입장을 냈기 때문에 2월 들어서 이제 와서 말을 바꿔가지고 한미연합훈련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입장을 바꿔봤자 국민이 납득을 못하겠죠. 설득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다 보니까 이번 1월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대북 강경 발언을 하게 됐죠. 근데 대북 강경 발언을 아무리 해봤자 이재명 후보한테 표가 안 갑니다. 국민이 대북 강경책을 하려면 국힘당을 뽑지 뭐하러 민주당을 뽑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강경 발언하고 막 이런 거가 적폐 눈치 보다가 자기 발목을 잡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적폐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생긴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대선에서 시대정신이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시대정신이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 독재 시절에 국민이 민주화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 만약에 김대중 후보가 출마를 해가지고 박정희 후보랑
경쟁을 하는데 김대중 후보가 내 색깔론 공격을 받지 말아야 되니까 평화 통일이나 민주화 이야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대신에 복지 공약만 내야지? 라고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 대선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면은 그 대선은 시대적인 의미를 잃고 김대중 후보는 무기력하게 완패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적폐청산이나 평화 번영 통일 이런 시대정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정신이 사라지니까 탈모, 건강보험 이런 소확행만 남았죠. 시대정신이 왜 필요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대선판을 다시 짚어보려는데요. 지금 선거에서 주로 이야기되는 게 뭡니까? 김건희 녹취록 아니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거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면 선거는 바람이라고 하거든요. 지난 재보궐선거 때 LH 사태가 터지면서 부동산 바람이 불었죠. 그렇게 바람이 불면은 이걸 뒤집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의혹들은 바람이 되지 못해요. 왜냐면 첫 번째로는 시대 정신이랑 상관이 없는 의혹들입니다. 지금 논의되어야 할 시대 정신은 뭡니까? 지금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미국,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대만을 두고도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이 러시아랑 싸워도 이길 것 같고 중국이랑 싸워도 이길 것 같으면은 사실 별로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대선에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질 것 같다는 거예요. 국민들도 미국이 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댓글은 앞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질 것 같으니까 미국의 국가 안보를 이전하면 안 된다라고 다주국방을 해야 된다 이런 댓글이 달려요. 그리고 미국 패권은 끝이다. 한국도 핵무장하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과거에 우리 국민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겠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문이 생기는 거죠. 첫 번째로는 미국이 우리 편이 맞긴 한가? 아프간처럼 자기가 곤란하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힘이 있긴 한가? 라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한국이 우리를 스스로 지켜야 되는 힘을 길러기 위해서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북한이 핵 개발한 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었다 이런 댓글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국민은 지금 한국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미국을 믿고 미국을 따르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지금 국민의 고민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그러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해답을 내려줘야 되는 게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 후보들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하죠. 이런 중요한 문제에 비하면은 김건희 7시간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급의 사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안 되는 겁니다. 시대정신이랑 안 맞으니까. 두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두 후보 다 의혹이 많으니까 국민이 보기에는 누구 한 명이 압도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두 후보 다 거기서 거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거판을 보면은 국힘당은 이재명 후보 가족 문제를 계속 건드리면서 바람을 일으켜 보려고 시도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딱히 윤석열 후보 측의 문제를 잡아가지고 바람을 일으키겠다 이런 움직임은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국민이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한테는 김건희가 있고 이재명 후보에게도 대장동이라든가 김혜경 씨라든가 아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낫네 라고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도덕성 문제가 대선에서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북한 변수가 대선의 태풍으로 휘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지금 특별한 바람이 불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때 대선 막판에 북한 변수가 태풍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북한이 1월에 미사일 발사를 몰아쳐서 했죠. 그런데 아마 지금 베이징 올림픽 기간 중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미사일 발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베이징 올림픽 때문에 미사일 발사를 안 하고 있으면은 베이징 올림픽이 2월 20일 날 끝나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면
상당히 강력한 행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태어난 2월 16일 광명성절부터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까지를 혁명적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하는 중요한 정치적 계기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재개해도 그 미사일 발사가 만천하에 과시할 만한 수준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1월 30일에 마지막으로 쏜 미사일이 화성 12형 중장거리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럼 행동을 재개하면 이것보단 높은 수위일 테니까 ICBM을 발사하거나 아니면 인공위성이나 유인 우주선 같은 우주 개발을 시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2월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1월에 7차례나 몰아서 발사를 했던 것처럼 2월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1월 달에 북한이 미사일을 그렇게 많이 쏘리라고 예상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2월에도 어느 정도가 될지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2월 말에 일주일에 두어 번씩 ICBM이나 그에 준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를 하면 대선 전국은 북미 대결이 휩쓸게 될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점점 더 파괴력을 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서서 1월에 발사한 북한 미사일을 세 가지 분류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초기에 발사한 첫 번째 부류는 초현대적인 첨단 무기라는 거였고, 중기에 발사한 두 번째 부류는 실전용 미사일이었다라는 거고, 말기에 발사한 세 번째 부류는 미국을 겨냥한 무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한국 입장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부류의 무기가 치명적이죠. 세 번째 부류의 무기는 한국 안보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겨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1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한 번 직접 주재를 했는데 그게 언제였냐? 세 번째 부류였던 1월 30일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한국 정부가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시험할 때는 신경 안 쓰다가 미국 공격하는 무기를 시험하니까 신경을 써요. 이거는 한국의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을 보호하는 데만 전심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의도처럼 보이죠. 거의 한국보다 미국의 위험을 더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북한이 만약에 ICBM이나 우주 발사체를 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한국 사회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보다 더 큰 이슈가 될 거예요. 더 큰 과민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도 난리가 나고 한국도 난리가 날 거예요. 사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든 말든 무시해도 되거든요. 사실 미사일 개발은 어느 나라나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한국도 작년에 SLBM 시험 발사했거든요. 그리고 인공위성도 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렇게 하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무 대응 안 하면은 정세가 긴장될 이유가 없습니다. 조선신보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비 안 걸면 긴장이 안 생긴다. 근데 한국과 미국이 이걸 무시를 못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은 극도의 긴장에 빠져가지고 무슨 대응이라도 내놔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 문제가 미국의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우크라이나 사태보다 대만 문제보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더 중요하게 보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북한 미사일 발사라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웃기죠. 아니,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나면 미국인이 실제로 죽을 겁니다, 아마. 러시아가 만만한 군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러시아랑 직접 충돌해서 미국인이 죽을 수 있는 것보다 어느 나라나 하는 미사일 발사를 북한도 하는 것 뿐인데 그게 전쟁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미국인들의 사고방식이 이렇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을 정말 무서워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로 보니까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반응을 보이게 돼 있죠. 근데 그렇게 반응을 하면 북한의 더 큰 반발을 불러오죠. 그러니까 일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한국의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극도로 격양된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러면 대선 전국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가
더 큰 파괴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일이 커지고 점점 더 영향력이 커지고 점점 더 관심이 모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을 한국과 미국이 자초하는 거죠. 만약에 북한이 행동에 나서면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할까요? 윤석열 후보는 북풍이 불면 자기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색깔론 공세를 펼 겁니다. 왜 이재명 후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냐, 북한한테. 북한은 왜 저 자세에 보이냐 라면서 뭐 떠들겠죠. 근데 이때 미국의 태도가 영향을 줘요. 미국이 만약에 북한의 강경 군사 대응을 하면 윤석열 후보에게 힘이 실릴 겁니다. 반면에 미국이 1월에 했던 것처럼 2월에도 북한에 대화를 하자거나 하는 식으로 저자세를 보이면은 윤석열 후보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됩니다. 지금도 정세현 전 장관이 한 말처럼 미국도 북한이랑 대화하자는데 윤석열 후보는 지가 뭔데 아는 것도 없으면서 함부로 선제타격 하자느니 하면서 날뛰냐 라고 비난을 받겠죠. 2월 3일 날 대선 후보 사자토론에서도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선제타격 발언이 매우 경솔한 거 아니냐, 대통령은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답했냐면은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당하죠? 말도 안 되는 변명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지금 북한의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이었으면은 윤석열 후보가 구차하게 전쟁 안 하려고 선제타격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니 당연히 북한을 공격하고 제압해야 되지 않겠냐 라면서 당당하게 대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저자세를 보이니까 윤석열 후보도 차마 전쟁하자, 북한을 공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서지 못하고 전쟁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선제타격 이야기를 하는 거다 라는 식으로 궁색한 입장을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완전히 바보 된 거죠. 미국이 저자세를 보이는 바람에.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2월 달에 북미 대결에 태풍이 몰아치면은 얼이 빠지게 될 겁니다. 야, 내가 선제타격을 하니 많이 했던 건 완전히 헛소리였구나. 내가 내 무덤 팠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겠어요? 아니 언제 어디서 미사일을 쏠지 모르는 이동식 ICBM도 있고 레이더 경보음이 채 울리기도 전에 목표물을 타격해버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졌는데 그런 북한을 어떻게 선제타격하겠냐는 거예요. 야, 내가 그러면 정말 생각이 없고 무능한 짓이었구나 라는 것을 2월 달에 현실에서 증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대선 후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우리가 주목해서 지켜보고 또 투쟁해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